잃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애한테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어떻게 태어나냐면 애가 태어났지만 아동의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얼굴이 아니고 막 찌그러져가지고 뭐랄까 비정상적인 얼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고 두뇌 자체가 잘못된 형태가 됩니다. 일명 장애가 태어나는 거죠. 기형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엄마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제대로 되고 좀 착하고 좀 그런 애를 태어나게 여러분이 만드시려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애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그 애가 어떻게 또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애들이 참 대단하다. 생명의 신비가 대단하다는 걸 다시 느낄 겁니다. 자, 아까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빠도 그런 걸 옆에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애한테 뭔가 음악, 그 다음에 책 뭐 이런 것들 자주 들려주시면 좋다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애가 태어나면 엄마의 목소리와 아빠의 목소리를 더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태어나서도 되게 낯설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행동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뱃속에서 애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애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신생아의 젖찾기 반사라고 해서 결국은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이 애는 살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젖찾기 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임신해서 애가 태어나면 의사가 병원에서 애를 받자마자 탯줄을 자르고 나서 애를 수건을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감싸주고 왜 그러냐면 애가 지금 막 그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환경 자체가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거죠. 애가 추워하거나 환경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럽고 놀라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서 수건으로 싸서 엄마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갖다 줍니다. 왼쪽으로 갖다 주면 엄마가 왼쪽에서 팔베개에서 이렇게 안고 있어요. 한동안. 왜? 심장이 이쪽에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을 찾아가요. 왜? 맨날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애기 때문에 근데 나오자마자 그게 안 들린다면 애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한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애가 안정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애가 막 울죠. 그러다가 나중에 안정을 찾죠. 네. 그리고 태어나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한테도 한번 안아보라고 아빠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아빠한테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애가 정상인지를 아빠한테 확인을 시켜준다는 거죠. 간호사가 옆에서 확인해 줍니다.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아닌지 확인을 하고 몸에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거 확인이 되면 애를 다시 수건에 이렇게 감싸가지고 또 엄마한테 갖다 주죠. 그럼 엄마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모유수유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꼭지를 애 뺨 쪽에다 툭툭 이렇게 자극을 주면 애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돌리는 것까지 좋은데 또 더 신비로운 것은 입을 벌립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면서 엄마의 젖꼭지를 찾아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찾아서 엄마의 젖것을 물고 애가 젖을 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행동을 계속 해주면 나중에 애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의 젖 냄새만 맡아서 엄마 젖꼭지를 찾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빨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애한테 젖을 물릴 때 엄마는 젖꼭지를 애가 이렇게 물 때 젖꼭지만 쪽쪽 빨면 결국 애는 젖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젖꼭지만 이렇게 갖고 노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입 안쪽까지 쭉 밀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애가 젖꼭지뿐만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거기까지 세게 빨아줘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모유가 수유가 되는 거지. 그 젖꼭지 부분까지만 이렇게 자극을 주면 결국 애는 젖만 계속 빨게 되는 거죠. 빈젖을 빠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현상이 나중에 일어나냐면 젖꼭지가 헐어요. 그럼 나중에 엄마가 뭐를 못하냐 모유 수유를 못합니다.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안쪽까지 잘 밀어 넣어서 애를 먹이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위를 처음부터 제대로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
그래야 제대로 된 모유수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젖찾기 반사.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죠. 야, 너 젖 먹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애가 알아서 스스로 젖을 찾아서 먹는다는 거죠. 이런 게 어떤 그래서 얘가 유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신생아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거죠. 본능인 거죠. 이건 따지고 보면. 본인이 살기 위한. 그리고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새끼들의 울음에 먹을 것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뭐 지렁이라든가 이런 어떤 먹을 거를 갖고 와서 애가 찌찌찌찌 울면 입을 벌리고 그냥 넣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물들도 그런 어떤 본능이라는 게 있고 애기 새들도 그런 본능 때문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지만 그런 본능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먹을 걸 찾아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제공해 주는 것을 찾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아기의 울음을 통해서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것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참 신기한 거죠. 아무도 그건 못 알아먹어요. 근데 엄마만 그거를 알아먹는다는 거죠. 저도 애를 이렇게 키워봤지만 우는 게 다 똑같이 들려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는 거죠. 지금 애 오줌 쌌나 보다. 기저귀 갈아줘 봐야겠다. 애가 지금 배고픈가 보다. 밥 줘야 되겠다. 애가 졸린가 보다. 그래서 애가 잠투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울음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엄마의 귀에는. 또 신기한 건 애가 오줌을 쌉니다. 기저귀에 오줌을 많이 싸면 기저귀를 갈아가는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딸꾹질을 해요. 그 어린애가 딸꾹질하는 게 신기합니다. 애가 딸꾹질을 합니다. 딸꾹질.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기저귀에 오줌을 쌌기 때문에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신호예요. 실제로 정말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면 애는 딸꾹질을 안 해요. 이런 것처럼 애들이 뭔가 엄마한테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애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반응, 본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은 사회적 반응을 촉진하는 장면이나 소리를 선호하도록 태어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애가 어딘가에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엄마의 얼굴 혹은 아빠의 얼굴처럼 뭔가 얼굴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그 그림을 더 오래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처럼 여기 보시면 엄마의 얼굴처럼 뭔가 얼굴의 형태처럼 띄어 있는 것처럼 어떤 걸 더 응시를 하느냐 왼쪽 이걸 더 응시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애들은 색 구별을 못해요. 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검정색과 하얀색의 색깔을 구분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환경에 적응하고 나중에 색깔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애들이 뭡니까? 본능에 의해서 이런 유능한 애가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유아기와 아동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의 아이는 아장아장 걷는 수준의 어떤 걸음마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서 다시 10대로 성장을 해서 쭉 성장해 나가는 건데, 자,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해요. 애가 처음에는 여러분 누워 있습니다. 태어나서. 누워 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버둥 친다고 그러죠. 바둥바둥바둥 거려요. 그러다가 얘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뒤집기를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누워있던 애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포복 자세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때는 상당히 위험한 때예요.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를 침대에 위에서 키운다 큰일 납니다. 낙상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애는 이 머리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세게 확 누르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살살 이렇게 만들어 보면 머리가 말랑말랑해요. 젤리처럼. 아직 뼈가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가운데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주 그냥 비어있는 것처럼 말랑말랑해요. 거기 열려있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뼈가 굳어지면서 거기에 되게 다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떨어졌다, 낙성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뒤집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키우셔야 돼요, 애를.
아니면은 정말 안전장치를 하시고 키우던가. 그리고 나서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포복을 해요. 즉 기어다니는 행동을 하죠. 처음에는 많이 못 갑니다. 조금씩 가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포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엄마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푹푹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가 이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려고 하다 넘어지고 이런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때가 엄마가 이제 보면서 애가 이제 걸음마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수준이 그때예요. 보통 뭐 돌 전에 떼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돌이 조금 지나서 이제 걸음마를 하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늦다고 뭐 가슴을 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그때부터 약간 아장아장 걷는 수준, 그리고 넘어졌다가 또 아장아장 걷는 수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냐면 애가 걸었기 때문에 다리가 휠 거예요. 그러니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모아주는 이런 마사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 휜다리라 그러나요? 이 휜다리로 애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오므려주는 행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애가 걸어다니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뛰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애가 뛰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이제 못 잡아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다가 점프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성장 단계예요. 걸음마 떼가는 단계. 그래서 이때부터 신체적, 애는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애들한테 인지적인 걸 가르쳐 줘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건 뜨거운 거, 이거는 안 뜨거운 거, 이거는 만져도 되는 거,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애는 그때 뇌세포가 상당히 빨리 발달을 해요. 즉 세포 분열이 뇌세포 분열이 되게 빨리 일어나는 식이에요.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유아기부터는 애들이 두뇌와 마음, 신경구조, 인지 능력이 함께 발달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때 만약에 이 발달을 잘 시켜주면 애가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거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고 이 조건 발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 발달에서 두뇌 발달을 먼저 보면 3세에서 6세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즉 전두엽 가장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때는 뭘 하냐면 평균적인 계획세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운다고 하면 여기에 소금을 많이 시켜줍니다. 즉 손가락 운동을 많이 시켜줍니다. 뭔가 짚는 거, 집게로 공을 잡는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가위를 자르는 행동, 그 다음에 뭔가 공을 이렇게 어디에 집어넣는 행동들, 이런 행동이 소근육 발달이 좋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근육 발달이 잘 된 애는 머리가 아주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주죠. 뭐 스티커 붙이기도 좋아요. 스티커를 떼가지고 어디 붙이기. 그러니까 아마 이때 되면 집안에 온 천지가 다 스티커일 겁니다. 애들이 하도 붙여놔가지고. 근데 그 붙이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아빠가 그런 거 싫어가지고 뭐 지저분하다고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이 놀아주시는 형태로 하면 애 인지 발달이 상당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발달, 두뇌 발달은 신체의 협응도 가능하게 옵니다. 그래서 애가 혼자 앉아서 구르기도 하고 뭐 네 발로 키기도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다리를 움직이다가 뒤집기 하다가 배밀이 하다가 기어다니기 하다가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서가는 이런 동작의 행동을 해갑니다. 이게 정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아 얘가 지금 뒤집기 하는구나. 조만간에 밀기를 하겠지. 포복, 배밀기를 하겠지. 그러다가 배밀기로 계속 이렇게 그다음 성숙과 유아기억. 아동들의 기억 한계는 3.5세입니다. 즉 3.5세부터 기억이라는 것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체계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뭔가 뭐에 대한 단어를 설명을 해줘도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앞에 것만 바로 기억을 하는 거죠.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그 테스트 해보실 조과가 있다면
바나나가 좋아, 딸기가 좋아, 사과가 좋아, 그럼 얘는 사과라고 합니다. 다시 또 사과가 좋아, 딸기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그럼 바나나가 좋다.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맨 마지막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앞에 제기했던 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이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지나가면 이게 바나나라는 거, 사과라는 거, 딸기라는 거 알고 이거에는 이게 좋아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고 학습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억하고 학습은 내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근데 아까는 기억을 해서 이거 가지만 나중에 본인이 정말 학습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배운다면 아 사과는 이렇고 딸기는 이렇고 이런 어떤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 발달의 아주 대단한 심리학자 피아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적 발달의 원동력은 경험을 이해하는 아동이 꾸민 노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즉 아동은 뭔가의 경험 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인지 발달이 나간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인지 발달은 실수를 통해서 많이 형성된다. 여러 가지 행동을 막 해보고 그 행동에서 실수를 통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워간다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내비둬야 되는데 이거를 다 차단을 해버리면 애는 뭔가의 인지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공깃밥 같은 거 이렇게 뜨겁잖아요. 밥사발 갖다 주니까 애들이 막 잡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애한테 그럽니다. 뜨거워 뜨거워서 공깃밥을 치워버려요. 그럼 쟤는 뜨겁다는 개념에 대한 인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애한테 공깃밥을 빨리 갖다 대주고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져보니까 지가 뜨거우니까 지가 손 뺍니다. 그러다부터는 애가 느끼는 거죠. 아, 쟤는 저건 뜨거운 거. 물론 한 번만을 통해서 알지 못하죠. 몇 번 반복을 해주면 뜨거우니까 그다음부터 아예 본인이 안 만져요. 저거는. 뜨겁다는 거 알겠어요. 자, 요 그림처럼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려고 하는 거죠. 탈 수 없죠. 하지만 계속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동차 문 열어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 계속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잘 썼죠. 애들이. 자, 그다음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정보를 체계화하고 해석하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스키마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씩 뭔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자, 즉 가브리엘에는 그림책에서 소의 스키마를 배우죠. 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소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개념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봤던 소에 대한 개념과 이런 행동을 보고 향후에 실제로 소를 보면 아 제가 소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은 무수는 소를 보고 소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이렇게 소에 대해서 걔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이때 엄마와 아빠의 행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애가 소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소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보면 애가 아 소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걸 100% 이해를 못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갔을 때 소처럼 생긴 애들을 보면 다 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처럼 요거 얘가 소가 아니고 무스죠 무스. 그래서 얘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애는 엄마 저 소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엄마는 여기 그래 저거 소야 해버리는 순간 애는 정말 저게 소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저걸 보고 다 소 한다는 거죠. 이때는 엄마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 소가 아니고 무스다. 그러면서 여기서 왜 다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걸 정확하게 설명 안 해주면 애가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책으로 봤을 때 소는 이랬는데 근데 쟤도 쟤 소 아니야? 근데 왜 소 아니라 그러지? 되게 이렇게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애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 책으로 개와 고양이 되게 헷갈려 한다는 거죠. 얘는 개야. 밖에 나갔더니 개가 이렇게 개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고양이를 보고도 개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고양이하고 개가 다른지를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얘는 개와 고양이 개념을 명확하게 스키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가 아니고 무스라는 것을 얘기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결국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아동은 저게 무스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를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는 이렇게
있는데 스키마는 이렇게 생겼고 저기 작은 애는 아기 무수고 그러다 보니까 무수는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기억을 명확하게 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동화 조절. 그래서 우리가 이론과 육각을 보고 우리가 동화와 조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화는 새로운 경험을 기존의 스키마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개와 고양이처럼. 근데 조절은 결국 스키마를 통해서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조정해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즉, 개를 보고 나는 책을 통해서 개에 대한 스키마를 알고 있었는데, 결국 실제로 밖에 나서